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희로애락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이라는 뜻으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담은 밴드 음악에는 이러한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로애락은 어떤 형태인가요? 매주 화요일 희로애락과 함께 그 형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희로애락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신소미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이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3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새학기와 함께 맞이한 3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간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다가올 4월이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조금은 쌀쌀했던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다가오니 학우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벼운 모습을 하던 나무들은 서서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절이 바뀐 학교에는 일찍 피어난 목련부터 아직 피지 못한 벚꽃까지 다양한 꽃들이 우리를 맞이해줄 준비를 하고 있죠. 학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봄이 되면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며 봄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밴드는 요즘 같은 봄날 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밴드들입니다. 봄과 잘 어울리는 노래들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팀들인데요. 어떤 밴드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밴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봄과 잘 어울리는 오늘의 첫 번째 밴드는 라쿠나입니다. 라쿠나는 2018년 12월 12일 데뷔한 4인조 밴드인데요. 미니 1집 끝이 없는 꿈을 그대에게 줄게요를 발매하며 활동의 시작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보컬과 기타의 장경민, 베이스의 김호, 기타의 정민혁, 드럼 오이삭을 멤버로 활동 중인데요. 모두 98년생 동갑내기로 구성된 팀입니다. 라쿠나의 팀 이름은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 등장하는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팀 이름을 바탕으로 동화 같은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화 같은 음악을 들려주는 라쿠나의 음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대학교를 다니던 멤버 장경민은 원래 밴드를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멤버 정민혁의 기타 연주를 보고 놓치고 싶지 않은 멤버라는 생각이 들어 데모곡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데모곡을 들은 정민혁은 장경민의 매력적인 보컬에 빠져 밴드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그렇게 라쿠나의 결성을 위한 퍼즐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민혁과 장경민은 밴드 결성에 필요한 드러머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장경민과 같은 학교의 SNS 스타 오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멤버 오이삭이 당시 수업을 같이 듣고 있던 김호를 소개해주며 라쿠나의 퍼즐이 모두 모이게 되었죠. 이렇게 장경민의 빠른 실행력을 시작으로 멤버 김호까지 합류하며 라쿠나의 동화 같은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결성 이야기를 알고 나니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어쩌면 장경민의 빠른 선택이 4명의 색다른 미래를 만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선택으로 시작된 라쿠나의 동화 같은 음악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딘가 삐걱이는 사랑 고백을 구구절절 쓴 노래 라쿠나의 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라쿠나의 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쿠나의 음악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을 수도, 길거리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들의 존재를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라쿠나의 존재를 알려준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엠넷에서 방영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입니다. 국내 밴드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죠.
코로나의 유행으로 아쉬움이 남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프로그램에 등장한 밴드들은 다양하고 색다른 음악을 들려주며 밴드 음악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내주었습니다. 다양한 밴드들 사이에서 라쿠나도 자신들만의 음악을 하며 주목받았는데요. 밴드의 음악적 색을 처음으로 뽐내는 1라운드 경연에서는 앞서 들었던 춤을 춰요를 들려주며 동화 같은 그들의 음악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색 있는 보컬과 실력 있는 악기 연주로 1라운드 자체 평가에서 2위라는 높은 성적을 차지하며 기분 좋게 경연을 시작했는데요. 시대를 주제로 노래하는 2라운드 경연에서는 1998이라는 서정적인 곡으로 1라운드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이었던 유다빈 밴드에게 패배하며 탈락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러나 미니 미션에서 BTS의 DNA를 라쿠나만의 색깔로 커버하며 살아남았고 다음 라운드를 향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30분 안에 곡을 완성해야 하는 미니 미션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4명의 완벽한 호흡으로 재빠르게 곡을 만들어 선보였지만 무대 도중 기타 정민혁의 선이 빠지면서 아쉬운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끝이 라쿠나 음악의 끝은 아니었죠. 그들은 프로그램에서의 패배를 발판 삼아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경연에서 다양한 곡을 선보였던 라쿠나는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라쿠나의 우린 상자 속의 러브송 듣고 와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지금은 오전 8시 31분. 여러분은 국내 밴드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히로애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밴드 음악에 담긴 히로애락의 형태를 찾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봄과 잘 어울리는 오늘의 두 번째 밴드는 웨이브 투 얼스입니다. 웨이브 투 얼스는 2019년 8월 23일 데뷔한 3인조 밴드인데요. 보컬과 기타의 김다니엘, 베이스의 차순종, 드럼 신동규를 멤버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들은 인디록과 기타팝의 절묘한 조화를 선보이는 밴드인데요. 2024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후보에도 오르며 평론가들과 대중들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는 밴드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웨이브 투 얼스의 앨범은 특별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웨이브 투 얼스의 정규 앨범은 앨범 이름 앞에 소수점 한 자릿수의 숫자가 순서대로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앨범명 앞에 0.1, 0.2와 같은 숫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들의 음악을 뒤늦게 접해 음원 발매 순서대로 감상하고 싶은 사람들은 앨범 발매 순서가 숫자로 적혀 있어 웨이브 투 얼스의 노래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싱글 앨범은 숫자가 붙어 있지 않고 미니 앨범은 소수점 2자릿수까지 쓰여 있습니다. 숫자로 앨범의 종류와 순서를 표현하다니 간단하면서도 특색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웨이브 투 얼스는 스포티파이 월별 청취자 수가 692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드라는 곡은 전 세계 스포티파이 바이럴 50 차트의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그들의 음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멤버 김다니엘은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대만 밴드인 선셋 롤러코스터의 노래에서 밴드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밴드가 없었다면 웨이브 투 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웨이브 투 어스의 음악은 한국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많은 점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듣는 다양한 해외 밴드 음악은
팀 이름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많죠. 그들은 그런 밴드들 중 하나가 되고 싶어 영어 가사가 많은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어 가사가 가득한 웨이브 투 얼스의 노래 한 곡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웨이브 투어스의 시즌스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이름에 걸맞게 모든 계절에 어울리는 곡인데요. 꽃이 피는 봄에도, 푸른 나무가 가득 찬 여름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도,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모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모든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이 곡도 그들을 대표하는 노래이지만 웨이브 투어스를 더 많은 사람이 찾게 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의 썸네일 속 한 고등학교 밴드가 서 있는 모습. 하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시청하다 이 장면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린 나이에도 웨이브 투어스의 매력적인 보컬, 기타 음색을 따라잡으며 조회수 181만 회를 기록한 이 영상은 웨이브 투어스의 노래 사랑으로의 커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풋풋한 학생들의 모습이 웨이브 투어스의 노래와 잘 어울려져 곡의 매력을 더욱 높여주었는데요. 이후 고등학교 밴드 중에서 사랑으로라는 곡을 커버하지 않은 팀을 찾기 어려워졌을 정도로 고등학교 밴드들의 커버곡 1순위가 되었습니다. 웨이브 투어스는 지난 2월 진행한 단독 콘서트에 영상 속 고등학생 밴드를 초대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죠. 좋아하는 밴드의 곡을 커버해 콘서트까지 초대받다니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웨이브 투어스는 국내외를 넘어 다양한 공연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노래를 들어주는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 투어를 해왔습니다. 해외 관객들은 멀리서 온 그들의 노래를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르며 즐겨주었는데요. 그런데 웨이브 투어스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지난 몇 년은 해외에 더 오래 머물러 국내 팬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진행한 단독 콘서트의 공지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그들이 드디어 국적을 알게 되었다, 내한한다 라며 웃음이 나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웨이브 투어스의 모습을 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이들이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오늘의 마지막 밴드 이야기 나누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팀을 더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봄과 잘 어울리는 오늘의 마지막 밴드는 더 폴스입니다. 더 폴스는 2017년 9월 8일에 데뷔한 3인조 밴드인데요. 보컬과 기타의 김다니엘, 베이스의 이황재, 드럼 김경배를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 들리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소개한 웨이브 투어스의 김다니엘의 이름이 또 소개되었죠? 사실 웨이브 투어스가 결성되기 전 김다니엘은 더 폴스를 통해 밴드 활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다니엘은 웨이브 투어스를 통해 재즈 기반의 음악을, 더 폴스를 통해서는 인디 록 장르에 더 가까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더 폴스는 어떤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더 폴스는 몽환적인 음악으로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순간의 극점에 대해 노래합니다. 순간의 극점이라니 더 폴스의 방식으로 생각해보니 우리의 일상이 하나의 순간순간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삶에서 연속적이고 사소한 순간들을 하나의 극점이라 보고 이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죠.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의 극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밴드 더 폴스의 음악을 들으며 일상의 순간을 특별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밴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쿠나와 웨이브 투어스, 그리고 더 폴스였습니다. 동화 같은 음악을 들려주는 라쿠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웨이브 투어스, 순간의 극점을 노래하는 더 폴스의 이야기를 듣고 하구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앞으로 피어날 꽃들과 즐기기 좋은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더 폴스의 에코 들려드리면서 3월의 마지막 희로애락을 마무리해 볼게요.
희로애락에서는 봄과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주는 라쿠나와 웨이브 투어스, 그리고 더 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의 희로애락의 형태에 색이 더해졌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지연우, 그리고 저는 진행의 신소미였습니다. 희로애락은 다음 이 시간에 색다른 밴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 점심방송 윕스 건축사무소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건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지연우입니다. 개강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캠퍼스 생활에 적응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요즘 학교 생활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 괜히 어디론가 훌쩍 떠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데요. 조용한 자연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선선한 바람을 느끼는 걸 상상하면 벌써 설레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있는 두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건축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세원의 소쇠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이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호인 소쇠옹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1년 사실은 조선시대의 문인 송순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이름부터 자연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곳은 알고 보면 누군가가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며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등을 돌렸다니 이 건축물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소세원을 만든 사람은 조선 중종 때의 양산보라는 선비인데요. 양산보는 15살에 한양으로 올라가 당시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조광조의 아래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살에 과거시험에 담당히 합격할 만큼 똑똑한 청년이었는데요. 앞날이 기대되며 주목받는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훈구파가 개혁을 추진하던 살인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기묘사화가 일어나 스승 조광조가 유배지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때 양산보는 스승을 따라 유배지로 내려가 조광조를 극진히 보살폈는데요. 하지만 조광조는 유배된 지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양산보는 개처럼 사느니 흙이 되겠다며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담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 자연 속에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만들었고 그 장소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조정에서 여러 차례 복귀를 제안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하고 소세원을 지키며 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소신을 지킨 양산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세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세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이번엔 소세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소세원의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울창한 대나무 숲길이 보이는데요. 이 큰 대나무들이 양쪽으로 늘어서서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 숲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소세원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소세원의 건물은 전체적으로 한옥 특유의 지붕 끝이 올라간 곡선 처마부터 습기를 막고 바람이 통하도록 만든 나무마루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한옥의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담장인데요. 일반적인 담장은 공간을 완전히 막는 역할을 하는 반면 이곳의 담장은 담장 밑을 돌로 받쳐 그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담장 아래를 열어둔 것인데요. 소세원에 직접 가시면 소세원은 계곡물을 중심으로 조성됐다라는 말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광풍각이라는 정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광풍각이란 이름은 비겐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광풍각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양산보가 실제로 생활했던 제월당이 나오는데요. 제월당은 비겐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광풍각과 제월당 사이의 담장이 4번이나 꺾여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손님이 광풍각에서 나와 제월당으로 올라오는 동안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담장 하나에서도 이런 의미와 배려가 돋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소세원은 단순히 예쁜 정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오후 1시 30분. 여러분은 윕스 건축사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인데요.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건축 이야기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저는 요즘 모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예쁜 노을을 보며 오늘 하루도 잘 마쳤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은은한 노을빛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노을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 곳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일몰이 정말 아름답다고 알려진 그리스 산토리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토리니 검축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산토리니는 그리스 남부 에게해에 위치한 섬으로 소승달처럼 휘어진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섬의 서쪽은 가파른 절벽이 바다와 맞닿아 있고 그 절벽 위로 하얀 건물들이 층층이 들어서 있는데요. 절벽 아래로는 짙은 파란빛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하얀 건물과 파란 바다가 만들어내는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년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그 유명한 이하 마을은 좁은 골목 사이로 새하얀 벽이 이어지고 그 위로 파란 지붕과 알록달록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해가 지면 노을빛이 하얀 벽을 주황색으로 물들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하 마을은 세계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 탑3 안에 들 정도로 큰 감동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이 사실은 엄청난 재앙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이 지역에서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규모는 단순히 용암이 흘러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섬의 한가운데가 통째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정도였는데요. 폭발 이후 섬의 중앙부는 바다가 되었고
그 주변으로 육지가 남아 지금처럼 초승달 모양의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꺼운 화산재와 화산 폭발 때문에 생긴 돌인 부석이 가득 쌓인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이 섬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화산이 남긴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앙이 남긴 흔적으로 집을 지었다니 산토리니 섬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참 궁금한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함께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토리니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지 알아봅시다. 먼저 산토리니 사람들은 화산 활동으로 생긴 부석을 차곡차곡 쌓아 벽을 세웠는데요. 부석은 가볍기 때문에 가파른 절벽 위에서도 운반하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구멍이 많은 구조 덕분에 단열 효과도 뛰어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집안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했죠. 여기에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를 물에 넣어 시멘트처럼 활용해 부석과 부석 사이를 단단하게 고정시켰는데요. 현대적인 건축 자재가 전혀 없던 시절에 자연이 남긴 재료만으로 이렇게 실용적인 건축 방식을 만들어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산토리니 건축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섬만의 독특한 수직 도시 구조입니다. 산토리니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절벽 위에 도시가 있어서 평평한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대신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말해 이 방식은 아랫집의 지붕이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의 마당이나 베란다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일반 아파트와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처음부터 여러 가구가 함께 살도록 설계된 아파트와 달리 산토리니의 집들은 각각 독립된 단독주택이지만 땅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지붕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함께 살려고 지은 게 아니라 각자 집을 짓다 보니 결과적으로 수직으로 쌓인 형태가 된 거죠. 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오히려 개성 있는 도시 구조로 바꿔낸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앞서 이곳 산토리니는 흰 벽과 파란 지붕이 인상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벽과 지붕의 색깔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산토리니 사람들은 부석을 이용해 세운 벽 위에 회반죽을 두껍게 발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회반죽은 석회 가루에 물과 모래를 섞어 만든 일종의 천연 시멘트입니다. 산토리니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 새하얀 벽이 바로 이 회반죽 때문인데요. 이 회반죽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외벽에 스며드는 습기를 차단하고 벽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닷가에 위치한 산토리니는 습기와 염분이 많은 환경이라 이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만약 회반죽을 바르지 않으면 벽이 금세 부식되거나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흰색은 강렬한 에게해 햇빛을 반사시켜 집 안으로 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는데요. 에어컨이 없던 시절 뜨거운 여름을 버티기 위한 사람들의 지혜가 보이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파란 지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처음 이 파란 지붕을 보고 파란색은 시원해 보이는 색이니까 그랬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종교적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은 오랫동안 그리스에서 하늘과 바다, 신성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회 지붕과 문, 창틀에 파란색이 쓰이기 시작하다가 점차 일반 가정집으로도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실용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눈부신 흰 벽만 가득한 마을에서 파란색은 시각적인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흰색과 파란색, 다 두 가지 색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강렬한 햇빛 아래 온통 하얀 벽만 보이다가 파란 지붕을 바라보며 눈이 한결 편안해지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시원한 바다와 어울리는 이 건물들 사이에서 선선한 바람을 느낄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을 담은 담양 소세원과 그리스의 산토리니 마을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다양한 건축 방법부터 건축물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도 건축물 속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민유나,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김세은, 그리고 저는 진행의 지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점심 여러분과 함께할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생활 속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법은 어떤 존재인가요?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지나쳤던 순간들, 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선택들,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상 속 기준이 되는 법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될 법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채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캠퍼스에도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피면 학교 곳곳이 더 북적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는 순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일상을 기록하면서 스토리를 남기는 경우도 많아지죠. 그런데 혹시 이 사진 그냥 올려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법적인 기준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SNS와 개인정보, 그리고 초상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음악 한 곡 듣고 오실까요? 요즘은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거나 학교에서 사진을 찍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단체 사진을 찍고 나면 별 고민 없이 이거 올려도 되지? 라고 묻고 바로 업로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 함께 나온 사람의 의사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중 한 명은 그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단체 사진 속에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함께 찍혀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보통 친구니까 괜찮겠지, 다 같이 찍은 거니까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에서는 관계의 친밀도보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사진이 올라간 이후에 왜 허락 없이 자기 사진을 올렸냐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 사진이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쩌다 한번 올린 사진이 캡처되거나 공유되면서 예상보다 넓게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리기 전에는 이거 올려도 괜찮아?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짧은 확인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상권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촬영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얼굴이 어디까지 공개될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촬영하거나 그 사람을 공개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개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얼굴 사진, 학번, 학교, 위치 정보 등도 포함될 수 있죠. 우리가 단순히 사진 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안에서도 사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정보는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함께 학교 이름이나 위치가 함께 노출된다면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을 올리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올린 게시물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SNS에 기록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다녀온 장소를 올리거나 카페에서 찍은 사진에 위치를 함께 태그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행동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SNS에 공개된 사진과 위치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 속 장소와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이를 통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SNS에 올린 기록이었지만 그 정보들이 쌓이면서 특정 개인의 생활 패턴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 SNS 기반 위치 확인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나 태그나 사진 속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카페 이름, 주변 건물, 간판, 시간대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특정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개인의 이동 패턴이나 생활 반경까지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죠.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접근이나 추적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치를 파악하고 따라다니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보통 그냥 올린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SNS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 이 정보가 공개되어도 괜찮은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모르면 손해보는 대학생을 위한 법상식 라디오 슬기로운 법률 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또 하나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촬영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항상 손에 들려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길을 걷다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또는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주변 풍경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배경으로 찍힌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촬영된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특히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어 촬영되었거나
그 영상이 SNS 등에 공개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촬영과 관련된 법적 기준도 분명히 존재하죠. 반면 단순히 풍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라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모습이 공개된다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기록이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 요즘은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셔터 소리를 없애는 이른바 무음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시 셔터음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우회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흔히 조용한 카메라라고 부르는 기능은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화질이 낮으면 괜찮다거나 멀리서 찍으면 문제없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죠. 촬영의 거리나 화질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의 의도가 아니라 촬영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찍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에 올리고 어떻게 공유되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SNS를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공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친구가 올린 스토리를 캡처해서 단톡방에 보내거나 특정 게시물을 저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특히 누군가의 게시물을 캡처해서 웃긴 장면이나 특정 부분만 따로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게시물은 작성자가 특정 범위 안에서만 공개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공개로 올린 스토리를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작성자의 의도와 다르게 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또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의 사진이나 글이 공유되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사람에게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불쾌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본 내용을 공유할 때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을까? 라는 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인데요.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함께 찍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할 때는 그 내용이 퍼져도 괜찮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영상을 만들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이 허용된 자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위치나 이름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법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렵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SNS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초상권과 개인정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행동들이지만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게시물 하나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될 법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소영,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매주 목요일 저녁 방송 목요 다큐에서는 재밌고 섬세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담아내고 지나쳤던 질문들을 꺼내보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방송을 들으며 다큐멘터리 속 타인의 시선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최휘서입니다. 처음이라는 새로움으로 가득했던 3월을 지나 어느새 4월이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지난 3월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새내기 분들은 대학생이라는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의 어려운 것 투성이인 3월은 아니셨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도 1학년 땐 타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적응해야 하다 보니 모든 게 어렵고 서툴렀는데요. 티는 안 냈지만 가족들을 볼 수 있는 본가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공감하시는 새내기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렇듯 삶이 벅차고 힘이 들 때 특히나 생각나는 존재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외로울 때 혹은 누군가의 묵도듬이 필요할 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마사카 키즈 그 안의 리듬,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사카 키즈 그 안의 리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드린다고 예고했는데요. 가족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열었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에 리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리듬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노래와 춤이기 때문인데요. 가족과 노래, 그리고 춤의 연관성이라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더욱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럼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되는 곳인 우간다의 마사카 지역에 대해 알려드리며 다큐멘터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사카 지역은 우간다에서 HIV 감염률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HIV란 에이즈의 감염원인 바이러스로 우리의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의료 환경이 낙후된 마사카 지역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15세 미만 아이 중 절반이 부모 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잃은 채 살아갑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어른도 복지 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거리에 나앉은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찍히는데요. 이연이라는 아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아래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거리를 떠돌며 남의 밭에서 사탕수수를 몰래 훔쳐먹고 혼도 나며 문제아로 낙인 찍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이연의 귀에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를 따라가다 보니 이연의 눈앞에 노래에 맞춰 행복한 얼굴로 춤을 추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연이 우연히 만난 단체가 바로 오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단체이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건지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시작에는 수은아가 있었습니다. 수은아는 어린 시절 거리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계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거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떠난 뒤 거리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았는데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수은아를 붙잡았던 건 노래였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 어머니는 날 떠났네 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은아는 옷을 팔아 돈을 모았고 이발소를 차렸는데요. 그때마다 수은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었는데요. 아마 수은아는 그때마다 본인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수은아는 조금씩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수은아 혼자 아이들을 감당하고 돌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이들의 따뜻한 엄마가 되어준 마디나가 있었는데요. 마디나와 수은아 둘 다 음악과 아이들을 좋아해서 처음부터 잘 맞았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었던 둘은 금세 가까워졌는데요. 하지만 마디나의 부모님은 거리 출신인 수은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디나의 선택은 수은아의 곁에 남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수은아와 마디나는 아이들 사이에 따뜻한 사랑이 오가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수은아와 마디나의 애정어린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 단체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는데요. 수은아는 가족이 늘어나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쇼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를 보게 되는데요. 수은아는 그때 이거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간다 내 유명 가수였던 켄조의 노래에 맞춰 아이들이 춤을 추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던 영상인데 조회수가 점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노래의 주인 켄조에게까지 전해지는데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마침 그때 켄조가 마사카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고 그 무대에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를 초대하게 됩니다. 유명 가수의 무대에 내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떨리고 긴장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마치 무대를 서봤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관객들에게 더 보고 싶지 않냐며 호응을 유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수은아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 뿌듯하고 귀엽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로 아이들은 거리에서 사는 불량 청소년이 아닌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켄조 애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속 섬세한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모교 다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이야기 나눠보러 가볼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춤을 알리게 된 일화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그 후로도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의 춤 수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은아는 학교에서 춤 선생님으로 일자리를 얻으며 안정적인 수입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나날도 잠시 2020년 온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코로나가 닥치는데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면서 다들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수은아는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춤이 사람들의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수은아의 생각대로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의 영상은 또 한 번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카 내에서 유명했던 이전과 달리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가 아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언론 그리고 SNS를 전부 도배하며 수많은 팔로워를 얻고 골드 버튼까지 받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춤이 전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는 어린이 댄스 그룹이 되어 니켈로디언 키즈 초이스 어워드 후보까지 오르는데요. 그때부터 바르셀로나, 두바이, 이스탄불 등 전 세계 곳곳이 아이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조니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조니의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의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직접 영상을 찾아보고 나니 춤과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짧은 영상들까지 더해져 단순한 춤 영상이 아닌 아이들만의 뮤직비디오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사카 키즈 아프리카나가 전 세계로 알려진 뒤로 아이들이 지내는 시설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건물도 새로 짓고 예전에는 한 매트리스에서 다 같이 잤다면 이젠 각자 본인 침대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18명으로 시작했던 단체가 어느새 38명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곤 세상과 그들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은아는 마음 한켠에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니의 인터뷰에 나온 수은아가 자주 하던 생각과 말에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언젠가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말인데요. 수은아의 생각과 가르침은 아이들을 꿈꾸게 했습니다. 아이들 저마다 각자의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니는 대학교에 입학한 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존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비아는 커서 선생님이 된 후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인데요. 모든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수은아와 마디나는 아이들의 꿈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불을 밝혀주는 게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수은아의 말이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난 뒤에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마사카 키즈 그 안의 리듬, 넷플릭스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춤과 노래가 전하는 위로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녁 방송 목요 다큐도 어느덧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목요 다큐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마사카 키즈 그 안의 리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음악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편의 다큐 안에서 춤과 노래의 힘, 가족의 사랑, 그리고 꿈을 가지는 것의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한 사람이 내민 손과 진심 어린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 다큐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고 섬세한 시선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의 정유경, 제작과 진행의 저는 최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